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특정 시점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경제적 자원, 부채, 경제적 의무 및 자본 잔액 정보의 한 형태입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회사가 벌어들인 돈과 지출한 금액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특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회계 실체의 사업 활동의 성과를 반영하는 회계보고서입니다. 현금 흐름 시트. 현금 흐름표는 투자자가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회사가 현금을 창출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운영 비용을 지불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재무제표 분석 기법의 3단계. 1. 재무제표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식별. 첫 번째 단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목적에 대한 이해와 그 사용자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 영업이익.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 보고서를 받을 때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소득 구성, 기업 성장, 총리익률의 세 가지 측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매출 원가 분석. 매출 비용의 종류, 판매 채널 구축 여부, 인센티브 정책 등의 주목. 재무 원가 분석. 대출, 내부 재무 소비, 이자 등을 포함. 수수료 구조, 연구개발비 분석. 기업의 수년간 연구개발에 투자를 분석한다. 판매 비용 분석. 판매 경비의 종류, 판매 채널 마케팅 프로세싱 구축, 인센티브 정책 등에 집중한다. 금융 비용 분석. 대출, 내부 금융 소비, 이자 등을 포함한다. 수익 구조. 가치 있는 이익, 영업외소득, 투자소득, 자산처분소득, 이자 수익,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시세 차익, 사전에 구매한 원자재의 상승 같은 경우 등 회사 전체 이익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경우 기업의 이익이 더 크다. 영업활동 순이익과 영업활동 순연금 흐름의 관계 분석. 기업의 순이익이 영업활동 순연금에서 지원되는지 여부. 이익 증가 분석.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M&A 성장에 속하는지, 이익 증가율이 내부 성장 등에 속하는지 등. 2. 재무제표 분석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방법. 데이터 분석은 재무제표 분석은 정상적인 기업 성장인지 우아엄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로 인하여 그 대책들을 진단 조치할 수 있는 유용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프레드, 엑셀 분석은 회계기간에 걸친 과거 데이터를 비교하고 재무제표에 기재된 각 사업보고기간 데이터를 전년도 데이터와 비교하며 기업의 재무 데이터 변동사항을 비교 분석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분석은 재무제표의 보고서 기간과 그 이전 기간의 모든 항목을 포괄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건실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시작으로 건실한 경영구조로 경쟁 대비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장기 분석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준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의 장기 투자 확장 사업 등을 위한 목적의 장기 분석입니다. 연속 보고 기간에 데이터의 고정 기준 지수 또는 이전 기간과 비교한 순차 지수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덱스 시계열 분석 및 이 보고서의 장기 추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보는 법. 무조건 봐야 할 세 가지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란 건 무엇이고 어떻게, 무엇을 보면 되는 걸까요?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줄 만한지 아니면 떼일 것 같은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법은 가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손님은 얼마가 있는지, 가게가 얼마나 잘 되고 직접 확인하면 되니까요. 동업을 하기 위해 돈을 투자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자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 아닌지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100만 원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가 90만 원을 벌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떨까요? 직접 돈을 세어보지 않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그걸 지켜볼 수만도 없고요. 그래서 대개 회계장부를 씁니다.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지금 남은 돈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게 말이죠.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과 동업을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였다고 매일 공장에 찾아가 얼마가 팔렸는지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 역시 회계장부, 즉 재무제표를 작성해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를 매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일정 기간마다 작성합니다. 1에서 3월, 3에서 6월처럼 3개월마다 한 번,
분기씩 작성하고 매해 마지막에는 1년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해 발표합니다. 그러나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모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다음날 1월 1일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들도 모아야 하며 거짓말로 썼는지 아닌지 확인도 받아야 하죠. 이러한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는 보통 이듬해 3월 31일까지 합니다. 목차 재무제표, 어디서 보나요? 재무제표 보는 법 1. 손익계산서, 얼마를 벌어서 얼마가 남았는가? 재무제표 보는 법 2. 재무상태표, 지금 우리의 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재무제표 보는 법 3. 현금흐름표, 주요한 건 현금이다. 재무제표, 어디서 보나요? 그러면 이러한 재무제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은 마감기한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사들로부터 감사 내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서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다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재무제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회사명에는 삼성전자, 기간은 원하는 기간, 전기공시 중 사업보고서를 체크한 후 검색을 누르면 연도별 사업보고서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사업보고서를 클릭한 후 재무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재무분석 탭을 클릭하면 재무제표 사항을 예를 들어 S4위 1년간 재무제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회사명에는 S4, 기간은 원하는 기간, 전기공시 중 사업보고서를 체크한 후 검색을 누르면 연도별 사업보고서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사업보고서를 클릭한 후 재무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재무분석 탭을 클릭하면 재무제표 사항을 연간 혹은 분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이, 더구나 회계를 아예 모르는 분들이 재무제표를 처음 보면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일단 용어가 너무 생소하며 그래서 뭐를 봐야 하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요. 재무제표는 크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3개로 나눌 수 있으며 다양한 항목 중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쉽고 얕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본 후 재무제표를 다시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재무제표 보는 법 1. 손익계산서, 얼마를 벌어서 얼마가 남았는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손해 혹은 이익이 얼마인지를 기록하는 항목이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보면 됩니다. 참고로 가 붙은 부분은 비용에 해당하여 빼주는 항목입니다. 손익계산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 영업이익, 기타 영업외손익 이자비용 법인세, 당기순이익. 1. 먼저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항목은 매출액으로서 쉽게 말해 얼마나 팔았는가입니다. 여기서 매출원가, 즉 판매하기 위해 사온 물건의 가격을 빼면 매출총이익이 됩니다. 커피 원두를 500만원치 사와서 800만원에 팔았다면 매출총이익은 300만원이 되겠죠.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총이익, 매출액으로 계산되며 여기서는 800분의 300는 38%가 됩니다. 당연히 매출총이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2. 매출총이익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해 영업이익, 즉 원래 기업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계산됩니다. 먼저 판매비와 관리비, 흔히 판관비는 말 그대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드는 비용입니다. 가장 먼저 직원 인건비, 광고비, 연구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처음 접하시는 분은 다소 생소한 용어입니다. 만일 1000만원짜리 커피 머신을 샀는데 평균적으로 5년간 사용한다고 가정합시다. 이처럼 영업을 위한 물건이나 기계를 회계에서는 한 번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계 역시 음식재료처럼 썬다는 느낌으로 1년에 200만원씩 비용 처리를 하며 이를 감가상각비라 합니다. 그러면 5년 뒤에 커피 머신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니 가치가 0원이고 회계적으로도 200만원씩 5년간 비용 처리를 했으니 1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오니까요. 3. 기업의 고유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서 여러 비용들을 빼주면 장사를 통해 정말로 남은 돈인 당기순이익이 계산됩니다. 먼저 기타 영업외손익은 영업 외적인 활동을 통해 벌거나 혹은 잃은 돈을 뜻합니다.
가게에 인테리어용으로 갖고 있던 골동품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팔아버렸다면 이는 원래 의도했던 영업이 아니면 일회성 이익이므로 영업외손익으로 봅니다. 또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내야 하며 기업이라면 나라에 세금도 내야 되겠죠. 이처럼 나갈 돈이 다 나가고 동업자들에게 남은 돈이 단기순이익입니다. 물론 번 돈은 얼마 없는 상태에서 이자를 줘버리면 단기순 손실이 될 수도 있겠죠. 재무제표 보는 법 2. 재무상태표. 지금 우리의 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재무상태표는 쉽게 말해 얼마의 돈을 가져와서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나타냅니다. 먼저 오른쪽은 부채, 즉 남에게서 돈을 얼마나 빌렸는가와 자본, 즉 주주, 동업자들이 얼마나 투자했는가를 나타냅니다. 왼쪽은 이러한 돈을 어디에 썼는가를 나타내는 자산에 해당합니다. 회계에서는 왼쪽의 자산과 오른쪽의 부채 플러스 자본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남거나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횡령을 한 거니까요. 재무상태표, 자산은 부채와 자본, 순자산, 자기자본으로 구분됩니다. 유동자산, 왼쪽에 속하는 것은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이 있으며 유동부채, 오른쪽에 소하는 항목은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등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있고 부채총계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자산총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됩니다. 부채총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합한 것이고 자본총계는 자본금, 이익잉여금의 항목을 합한 것이며 왼편의 자산총계의 수치와 오른편의 부채 및 자본총계의 수치가 모두 같은 수치가 되어야 정확한 회계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1. 먼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유동자산이란 즉각 처분 자산을 의미합니다. 현금, 은 캐시와 주식과 같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며 매출채권, 은 쉽게 말해 외상 판매입니다. 매출채권입니다. 재고자산, 은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의미하고요. 2. 비유동자산, 은 기업 소유의 토지, 건물, 기계 등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과 저작권, 기술 등 무형자산으로 구분됩니다. 비유동자산은 쉽게 팔기도 힘든 만큼 정확한 가격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첨구매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 처리한 장부가격과 시장 반류를 비교 대상물의 손상 도감해내야 함. 3. 부채는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부채의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든가 그것보다 긴가로 구분됩니다. 유동부채의 매입채무는 매출채권과 반대의 개념으로 물건을 가져오면서 아직 다른 기업에게 돈을 지불하지 못한 채무입니다. 단기차입금은 단기간에 갚아야 할 부채를 의미합니다. 비유동부채에는 대표적으로 장기차입금은 만기가 아직 많이 남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4. 주주들의 돈에 해당하는 자본총계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자본금은 동업자들이 실제 투자한 납입자본금 등의 돈에 해당하며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번 돈에서 줘야 할 돈이나 나눠줘야 할 돈을 모두 주고도 남아 기업에 쌓아둔 돈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 보는 요령 3. 현금흐름표. 주요한 건 현금이다. 회계를 안 배운 분은 매우 생소하겠지만 회계, 장부, 상이익과 실제 이익은 다릅니다. 예컨대 1천만원치 전액 외상으로 팔았다면 실제 내가 받은 돈은 0원이지만 회계상에는 1천만원의 매출이 잡혀야 합니다. 분명 회계상 1천만원이 있지만 어음이나 당좌수표 등의 결제 기간에 지불해야 할 부채 변제를 못할 경우에 흑자도산도 발생하고 기업 간의 경쟁사가 있다면 이런 것을 악용기업을 날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이야기지만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자금 조달 방법으로 주식과 산채 등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계상 이익도 중요하지만 현금을 얼마나 벌어왔는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동자산의 전체 자산 중에 이 비율이 기업의 건전성 평가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열, 그룹 전체 기업에 대한 연결 재무제표 분석을 할 때 자금의 흐름에 대하여 집중 추적하곤 하는데 기업의 위험 신호에서 이 유동자산 통화로 바로 전환 가능한 모든 재화의 건전성과 안전성 호환, 환금성, 성 등을 보는 거죠.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단기순이익, 감가상각비, 운전자본, 투자활동 현금 흐름, 현금 유입, 현금 유출, 재무활동 현금 흐름, 현금 유입, 현금 유출, 현금의 증감. 기업의 활동은 크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영업활동, 은 기업의 원래 목적. 예를 들어 S기업의 영업활동은 휴대폰, 가전,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이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은 이러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이며, 일반적으로, 플러스 상태일수록 좋습니다. 라는 말은 현금이 나가고 있다는, 즉 파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기업은 각종 투자활동도 합니다. 매출 증가를 위해 증축도 하고 여러 시설 교체도 하니까요. 따라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 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투자를 했던 땅이나 기계를 판다면 이 역시 플러스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기업의 비현무용 자산 처분 심사 경험이 있음. 재무활동, 기업에 필요한 돈 조달 활동입니다. 만약 채권 발행에 자금 조달했다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가 되겠지만 번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면 기업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므로 가 될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종합해 현금의 증감이 계산되며 아무래도 현금이 전년도에 비해 플러스인 게 투자자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갖췄다고 봐야 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 다시 말해 주식을 구매하고 매도하기에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초보를 위한 4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투자 목표, 자산, 수입, 지출, 재테크 지식 부족이신가요? 4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걸 사야 좋나요? 언제 사야 하나요?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막연한 질문이기에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재테크 초보라면 필수로 꼭 체크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서, 재테크 초보 필수 체크리스트 1. 투자 목표, 기간을 확실하게 설정하기. 2. 현재의 순자산, 채무를 뺀, 과인적 자산을 정리하기. 3. 수입에 따른 투자 금액 결정하기. 4. 지출을 관리. 5. 종결론. 재테크 초보 필수 체크리스트 1. 투자 목표, 기간을 확실하게 설정하기. 투자 목표 대상도 각기 다릅니다. 예컨대 수개월 후에 불가피한 지불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운이 좋아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정말 운이 없다면 엄청난 피해로 특정한 지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기간 동안 마이너스 20에서 40%로 하강하는 시기도 많았지만 이 원금 손실에 대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재정차라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견뎌낼 수 있는 컴오버리 및 위 재정적 파워가 개인과 투자자의 파산을 가름할 거라 봅니다. 유휴자금이라 하여도 장기간 투자 생각이 없으면 은행 같은 곳에 안정적인 대상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기간에 따른 리스크 예상 극복 정도. 단기 투자기간일 경우에는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며 투자의 원금을 건지지 못할 경우도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이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재무제표 분석을 무시하고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라고 보며 이것을 봉사문고리 잡기 투자라고 명명할 수 있는 무모한 투기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스테이블, 안정적 투자라 하는데 그것은 재무제표를 분석이나 볼 필요조차 없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재무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 목적에는 정당한 회계 처리를 하였는지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분석이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것이라 본다. 장기 투자는 가장 이상적인 주식 투자로서 기업의 장기 성장의 기대 가능성을 재무분석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고 기업의 기업윤리와 기업정신 경상수지 이익의 연구개발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와 시장 개척과 글로벌 마켓 발류에 얼마나 경쟁력 제고를 빈형하였는가와 국제정세, 군사 경제 문화 기후 등을 가장 정밀하게 근접 분석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주식이 가지는 수량만큼 기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극슨 주식수가 많으면 많은 것만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의사 발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파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망해도 내가 경영에 참여한 부분만큼 내가 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주주일 경우 보통은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CEO는 대주주들의 의결로 경영 전문가 제도를 두는 것. 그래서 주식은 재무제표 분석과 앞서 언급한 것들을 종합 취합 분석하고 글로벌 마켓서의 업계의 지위의 역할을 감안하여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총론 서두에 언급했어야 하지만 원래 주식은 일반인이 개를 만들어 번호개나 낙찰개 같은 것이 아니고 전문적 책임을 강제하는 투자 형식이고, 이것은 애초에 기업이 자금이 모자라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제도가 이런 주식 종이 쪼가리 페이퍼 통화를 만들고 투자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업 경영에 관한 간섭과 경영 방침 이익금의 처리 등을 감시 감독하는 방법에 권리를 주는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이 이뤄지게 되는 소산이 주식이다. 그것이 좀 더 발달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국채 등 정부 발행 채권과 회사 자체로서의 일정한 상법과 회사법에 의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사채나 전환사채 등을 만들어 자금 조달을 하는 데까지 발달하였다. 가상화폐는 실체 없는 용어의 유희로서 혼돈을 야기하는 일종의 사기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여기서는 가상화폐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하겠다. 현금과 금은 동을 제외한 모든 통화는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가상화폐는 자본법 범주에 언급할 가치를 상실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2. 현재의 순자산과 인적자산을 정리하기. 지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즉 자산의 정도를 정확히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자산이라 하면 금액으로 측정되는 순자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10억, 이를 위한 아파트 매매 대출이 7억, 주식이 2억, 은행 예금이 1억이 있다면 자산은 10 플러스 2 플러스 1는 13억, 부채가 7억, 순자산은 6억이 있습니다. 자산 대비 투자가 많을수록 위험 감내도 역시 커지게 됩니다. 100억이 있는 사람이 암호화폐와 같은 최고 위험 자산에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원금을 모두 날린다고 하여도 전 재산에서 겨우 0.1% 손실을 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00억 전액이나 90% 투자일 경우 리스크는 사실상 투자 시점부터 파산입니다. 반면 1억의 자산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초고위험 자산에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은 큰 도박입니다. 물론 운이 좋아 10배, 20배 수익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전 재산의 10%를 손실보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산에는 이러한 순자산 외에 인적자산, 휴먼 캐피털 역시 존재합니다. 이는 인간의 지식, 기술, 경험, 창의성 등의 능력을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으로 파악한 개념입니다. 인적자산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앞으로 벌 수 있는 소득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인적자산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험 극복력, 오버컴도 역시 큽니다. 청년 나이엔 사회초년생이 1천만 원 정도의 돈을 위험자산에 베팅할 만용도 해볼만 하지만, 반면 많은 나이는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작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가족 구성원과 부부 사이의 장래를 위한 준비 등등 가자금으로 인적자산이 낮아 위험 극복력도 역시 낮아집니다. 인적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이 외에도 고연봉을 벌 수 있는 전문직, 현금 흐름과 고용 형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군 등도 있습니다. 재테크 초보라면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물리적 자산과 인적 자산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리하여 위험 극복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원금 손실 확률도 높다는 뜻이며, 수입이 작은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원금 손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이 작고 필요한 목표 금액은 많을 경우, 막연히 고위험 대상의 투자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자세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을 늘리기 위해, 즉 인적 자산을 높이기 위해 본인에게 투자하는 선택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혹은 더 많은 수입을 거두기 위해 엔잡러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엔잡러 경험이 있는 사람이 무려 26.3%에 달합니다.
3. 수입에 따른 투자 금액 결정하기. 수입 혹은 월급 역시 위험 감내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0만원 이상인 전문 직군의 사람이 당장 투자로 1,000만원가량의 손실을 보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그 정도의 금액을 월급으로 벌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감내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이 100에서 200만원인 사람이 1,000만원가량의 손실을 본다면 그 돈을 다시 모으는데 꽤나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은퇴를 위한 최소 필요자금이 7억이라 가정합시다. 고정 수입이 작을수록 이 금액을 모을 확률은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막연히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만도 없는 노릇입니다. 위험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원금 손실 확률도 높다는 뜻이며, 수입이 작은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원금 손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이 작고 필요한 목표 금액은 많을 경우, 막연히 고위험 대상의 투자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자세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을 늘리기 위해, 즉 인적 자산을 높이기 위해 본인에게 투자하는 선택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혹은 더 많은 수입을 거두기 위해 엔잡러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엔잡러 경험이 있는 사람이 무려 26.3%에 달합니다. 즉, 일단 수입을 올려놓아 맷집을 기른 상태에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출을 통제하자. 자산과 수입이 아무리 많더라도 지출이 지나치게 많다면 재테크를 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는 재테크 초보뿐 아니라 투자자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돈을 쓰는 데서 쾌락을 느끼지만, 이러한 행복을 뒤로 미루고 지출을 줄여 투자 금액을 늘릴수록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커집니다. 안 쓰면 수익률이 100%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을 투자하면 플러스 수익률을 추가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은 하는 순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렇다고 자린고비처럼 무조건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양의 소비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며 네트워킹 활동을 위한 지출을 통해 투자의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으며, 교육이나 자격증, MBA 진학 등 본인의 인적 자산 증가를 위한 지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지출이라기보다는 투자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 중에서는 의미 없는 소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최소 배달 금액을 채우기 위해 과다하게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을 다이어리를 받으려고 매일 커피를 사 먹거나 하는 등 조금씩 새어나가는 돈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출의 무서운 점은 한번 늘어난 지출의 양은 좀처럼 줄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달 생활비로 200만원을 쓰던 사람이 갑자기 생활비를 150만원으로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힘듭니다. 재테크의 최종 목표 금액은 정해져 있고, 월 수입도 당장 늘릴 수 없는 상태라면, 조금씩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 달성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재테크 초보자라면 투자보다는 본인의 지출을 우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종결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무제표 분석을 할 수 없거나 정확한 신뢰할 수 있는 어시스터가 없는 한 주식 투자는 하면 안 된다는 주의이며,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짧게는 2년 정도 길게는 수십 년을 내다보고 그 투자 기간에 부합하는 목적에 쓰여지는 아이들의 학비 등이나 주거용 집, 자동차 들 위하여 분산 투자가 필요하며, 이것이 하나의 리스크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이라 보고 조력자가 효율적인 가이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된 것들입니다. 투자 목표는 은행 대출 이자를 웃도는 정도에 투자한다 생각한다면 사실상 후렉십을 하고 스테이블한 투자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투자금의 과욕이나 수익률의 과욕은 항상 리스크를 안고 갑니다. 가령 테슬러 같은 회사에 투자라는 것은 주당 가격이 높다 하여도 1주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률, 배당률, 이 타주와 비교하여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다면 충분한 고려 대상이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마지막 자산 평가를 언제 하였는지도 살펴볼 숨은 투자 요령이 될 것이고, 10년 가까이 모든 물가가 급상승함에도 건전한 기업이나 경영 운영을 잘 못하여 자산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기업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평가를 마켓 밸류에 비교 평가할 수 있다면 그만큼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는 생각도 요령의 하나라 봅니다.
어떤 투자건 명심하여야 할 것은 무리하게 견딜 수 없을 정도나 불투명한 현재의 인컴일 경우 투자는 장기적으로 작게 분산하기를 선호합니다. 참고로 제 주식 경험 극과 극 두 가지 사례를 끝으로 할까 합니다. 초보 시절 나도 재테크라는 것을 해서 장래 걱정 없이 돈을 모아야겠다며 1주당 5만원대의 섬유 주식을 사서 액면가 아래로 거래 중지가 된 케이스 하나와 케이스 두 번째 원데이 국내 굴지의 계열 기업주 회장이 연초에 사내 방송을 한 것을 5초 정도 스치는 뉴스에서 듣고 국내 최고 1위 동일 계통 업종 기업의 자산 평가를 서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필자가 기업에 대한 연결 재무제표 분석을 다년간 해왔었고 신규 주식과 전환 사채, 국공채, 지방채 차관 업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낸 수익률 1000% 인컴을 만든 것입니다. 총 투자자의 50%가 100% 수익을 보고 매도, 그리고 남은 투자자의 50%가 3만원대에 매도. 5만원대에도 안 팔자 동료가 너 미쳤구나 그러다 종이돼 적당히 먹어라. 그게 7만원 되지 동료들이 왜 안 팔았는데? 그때 말해줬죠. 국내 1위 동업계 기업과 자산 평가를 하고 나니 70%로 나왔다. 그래서 1위 기업의 시가의 70%보다 직전 종가까지 가지고 갈 거다. 9만원을 넘어 전날 종가로 아침 개장 매도로 바로 상종을 치면서 오픈과 동시 매도되었습니다. 필자는 돈에 대하여 노력하면 어떤 업종이건 이룰 수 있다고 교과서처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광고나 지인으로 하여금 어디에 투자하면 어떤 것을 하면 한 달에 10%를 준다더라 라는 식으로 광고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런 게 있으면 지들이 과부땡빚을 내서라도 지들이 하지 왜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를 도와준다고 광고를 내나. 언제 봤다고 친인척도 아니고. 미국 동부에서 지역신문에 이와 같은 광고가 나서 수익 보장을 공증할 수 있나 하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럼 이 광고에는 보장한다는 식으로 광고한 것은 일정 부분 사기 인정하는 거냐? 정직한 투자는 정직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요행 행운을 바라며 투자하는 것은 투기라고 정의합니다. 남의 돈 쉽게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사기 당할 기회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 그런 거 나의 부족이란 기저발현에 불과합니다. 절대적 대등의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과욕은 절대 안 생길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 이민 후로 하지 않습니다. 매월 인컴은 특별한 플랜이 없는 한 밸런스를 언컴 대비 익스펜스를 0으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돈을 모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매월 그달 인컴의 30%는 남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이면 쓸 곳이 거의 없습니다.